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지나고 나면 더 잘 보입니다. 오늘장 마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한 포인트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포인트들 딱 3가지만 정리해드립니다. 3포인트, 이 시간 함께할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호입니다. 네, 오늘장의 첫 번째 원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전력,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장을 호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의 이유, 그리고 그 모멘텀,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그러면 계속해서 잘 갈 것인가,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얘기 드릴 지점은 딱히 사실 오늘만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기존부터 계속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해왔고, 이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라든지 해당 종목들이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가 비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메꾼 주도주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 고점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 종목들이 쭉쭉쭉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지점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리 가격이 어떻길래 지금 모멘텀을 만들어내는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선물 가격 보면은 이제 역사상 최고 가격인 이제 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파한 구간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물 가격을 보게 되면은 이미 10,000달러는 돌파를 했고요. 중요한 거는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지표를 보면은 일단 올해 말까지 10,000달러 를 잡고 있었습니다만은 12,000달러로 이제 상승을 하겠다라고 예측치를 바꿨고요. 중요한 건 내년 같은 경우는 내년 평균 15,000달러대를 유지할 것이다. 톤당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구리 가격의 노말 가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 지점은 제가 한 3주 전부터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지점인데, 구리 가격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점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0달러 위에서 이제 구리 가격이 평균화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보게 되면 어떤 지점이 있냐면, 먼저 첫 번째로 탈탄소화입니다.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평소에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 특히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는 한 차당 구리가 들어가는 게 22kg 정도 됩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에 78kg 정도의 구리가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더 주목을 받는 것들, 그리고 탈탄소화가 더 주목을 받는 것들을 살펴보자라면 당연하겠지만 전기차의 지금 사용량, 그리고 앞으로의 사용량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리가 여기서도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발전을 하고 있는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석탄 화력 발전 대비해서 3배 정도 많은 구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탄소화가 앞으로 구리 사용량을 훨씬 더 많이 늘리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구리 사용량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 기업 우드 맥킨지 전망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현재 사용량의 2배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럼 어떤 측면이 더 있는가를 보게 되면 전력 인프라의 수요와 그리고 AI의 수요입니다. AI의 수요라고 하면 당연하겠지만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예시로 들 수 있겠고,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더 많은 전기를 흡수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많이 말씀드리는 예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많이 쓰던 구글 같은 어떤 검색창에 어떤 내용을 하나 검색하게 되면 0.3kWh 정도의 전력이 사용되는데, 생성형 AI,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제미나이라든지 생성형 AI의 경우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되면 3kWh의 전력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럼 단순 비교만 해도 똑같은 검색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력 사용량은 10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AI가 더 발전되었을 때는 전력 사용량이 훨씬 더 많다라고 예시를 들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전력 인프라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이미 모멘텀을 들으셨을 때 많이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미국 정부의 전력 인프라 투자가 있죠. 그리고 거의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4조 7천억 달러의 투자 계획도 발표했고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한데,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독일이랑 영국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에는 당연히 또 어마무시한 전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구리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많아진 상황 속에서 그 공급을 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지점이 될 텐데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은 칠레입니다. 네, 칠레 같은 경우 이제 추키카마타라는 광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00년 전부터 채굴량이 굉장히 많았던 광산인데 지금은 100년 전만큼 광산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채굴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많이 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구리 광산에서 구리를 채굴하는 기술은 어디에서 발생할 거냐면 이제 지하광산입니다. 그럼 더 많은 기술적인 고도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채굴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채굴 비용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2006년도에 채굴 비용과 현재 채굴 비용은 5배 정도 차이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수요는 압도적이고 공급은 좀 차질이 있는 상태. 근데 차질이 있는 게 비용단에서 차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구리 가격이 높아져 있는 상태를 앞으로도 유지하게 될 것이고 이게 뉴 노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더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러면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구리단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전력 인프라주를 많이 보잖아요. 그럼 전력 인프라는 어떤 모멘텀을 띄고 있는가를 보면요. 지금 이미 이렇게 상승한 바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변압기단은 이제 1분기 수출액이 5억 4,400만 달러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81% 정도 증가를 한 수치고 이제 고압 케이블처럼 전선 관련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45%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비중이 50% 정도 되는데 전선은 미국 비중이 20%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선이 미국에서 덜 팔렸는가? 그게 아닙니다. 전선은 전 세계에서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에티오피아,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에서도 전선이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선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것이고 이 구리 가격의 상승을 저는 이 전선단의 종목들이 앞으로 마진율도 올라가고 실제로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구리단의 수요가 이 전선주들에게 굉장히 많은 수혜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전력망 인프라 투자 규모가 이제 2020년 기준으로 2,3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2030년을 보게 되면 5,300억 달러대가 되거든요. 결국 2배 정도 상승하는 게 앞으로의 기간 동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종목단을 보게 되면 오늘 굉장히 강했던 게 이제 비철금속이었습니다. 고려아연이나 풍산, 서현, KBI 메탈 같은 게 있었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실제 수혜주로 꼽힐 수 있고 부가가치를 좀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거든요. 이미 많이 올라갔지만 저는 여기서 트레이딩 뷰를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변압기는 HD 현대일렉트렉,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대형 변압기 대장주들이고 소형 변압기는 재룡전기, LS 일렉트릭 정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 이제 대한전선입니다. 전선주들은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대한전선 정도가 이제 대장주 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중소형주가 대원전선, 가온전선, 뭐 제일일렉트릭 같은 종목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전선주들은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결국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거는 실적주들이고 구리 가격의 상승에 대한 수혜 그리고 지금 전력 인프라의 전 세계적인 수요량에 따른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전선주들인데 모멘텀 만들어내는 건 결국 LS 관련주 대한전선이거든요. 그러면 트레이딩 뷰를 본다고 봤을 때도 여기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바이앤홀딩으로 쭉 가져갈 게 아니라 트레이딩 해야 될 타이밍으로 보시는 거세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대한전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이제 11,000원 부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홀딩이라면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갈까요라고 한다라면 주식에선 선반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좋을 거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 좋을 것들이 지금 반영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트레이딩 뷰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바닥에서도 많이 올라왔고요.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된 종목군들도 52주 신고가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트레이딩을 좀 병행해야 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원전입니다. 체코의 신원전, 우성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오늘 원전주들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군들이 두 자릿수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긴 했는데 지금 첫 번째 포인트에서 다뤘던 구리 쪽이 워낙에 강해서 약간은 이 이슈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원전이 각광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 것들이 변압기단이라든지 아니면 송배전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전선주들입니다. 왜 그럼 얘네가 필요한가를 봤을 때 당연히 미국 노후 인프라 수요라든지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라든지 전 세계적인 이제 전선 수요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당연히 이제 AI 단 이제 전력 사용량이 너무나도 많아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알겠는데 그럼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발전하는데 가장 효율이 좋은 게 뭐냐? 그리고 탈탄소화를 해야 되는데 탈탄소화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떠오르는 거 원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원전이 주목받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모멘텀을 더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체코의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입니다. 이게 7월로 나와 있는데 이건 내용을 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오는 22일 같은 경우에 우리 산업부와 체코 산업부 차관의 이제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체코 원전단 논의거든요. 그러면 팀 코리아로 형성되어 있는 게 한국 수력 원자력 연구원 그리고 한국전력기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럼 이 세 개의 기업이 팀 코리아로 해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체코를 보게 되면 일단 두코바니에 원래 원전 한 개를 건설하는 것을 처음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이제 프랑스 전력공사라든지 우리 한수원 같은 곳이 여기에 이제 입찰서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자세히 들여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웨스팅하우스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 한전과 이제 라이센스 관련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이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체코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한전 간에 기술 관련해서 마찰이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마찰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체코에 수주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전 한 개를 수주하는 데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원전 캐파가 커져버렸습니다. 원전 한 개가 아니고 앞으로 4개를 하겠다라고 체코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입찰 규모 자체가 30조 원 수준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웨스팅하우스랑 우리 한전이랑 기술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버린 상황이 놓여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한 기에서 4개로 될 때 입찰을 다시 받았는데 그때 웨스팅하우스가 탈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탈락하고 나서 최근에 우리 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에 미팅도 있었고 이 기술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걸로 봐서는 앞으로 좀 아무래도 원만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좀 있기도 하고 중요한 건 웨스팅하우스가 이미 탈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 소송을 문제 삼고 체코 수주에서 우리가 좀 리스크를 떠안을 가능성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그럼 우리랑 남은 게 프랑스거든요. 우리, 프랑스 그리고 이제 웨스팅하우스 미국에 이렇게 셋이서 경쟁을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우리와 프랑스 중에 아직까지는 프랑스가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강국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지점이 있고 사실 7월에 그러면 우리가 수주를 따내게 되면 굉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전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면은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정기본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이게 드디어 미루다 드디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달 안에 초안을 공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규 원전,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에는 최대 10기까지 거론되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얘기가 나오는 게 대형 원전 2기, 소형 모듈 원전 4기로 지금 가닥이 좀 잡히고 있는데 지금 이쪽도 얘기가 구체화가 되면은 당연하겠지만 우리 원전단 종목들이 움직임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는 것이고 그리고 11차 정기본에 중점적으로 보면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좀 줄이는 겁니다. 과거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임으로써 원자력이 주목받을 가능성을 좀 떨어뜨렸었는데 지금 원자력 자체를 선진국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다른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원자력의 비중을 좀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뷰이기 때문에 이 전기본에 대한 발표도 우리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단의 얘기를 드려보자면 당연하겠지만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이 되겠고 중소형주는 일진파워, G2파워, 우진엔텍, 보성파워텍 앵커님 말씀 주셨던 종목, 보성파워텍 같은 종목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원전 모멘텀이 대기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AI 시대를 맞아서 전력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죠. 꾸준히 우리가 따라가야 될 종목군입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3포인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는요. 지금 중동 쪽에서는 계속해서 다소 좀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을 했고요. 이것이 행방불명이 되는 듯한 수색 작업을 좀 펼쳤는데 계속해서 속보를 통해서 전해진 바 아마도 지금 사망이 추정된다까지 나왔다가 지금 헬기에 탄 9명이 전원 사망했다라는 속보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좀 고조되지는 않을지, 그리고 이번 이슈,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우선 저도 뉴스를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이 좀 선별적이죠. 어떤 측면이냐면,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고, 실종 단계에서 수색 중이라는 소식도 있고, 또는 헬기의 잔해가 발견됐다는 소식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인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사실 이란 대통령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헬기에 탑승되었던 인원은 이제 국가 수뇌부들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뭐 외무장관이라든지, 뭐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라든지 중요 인사들이 좀 탑승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것인데, 지금은 얘기가 없습니다만 혹시나 이스라엘이라든지 주변 타국이 관계되어져 있다 또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증시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지점이 좀 지켜봐야 되는 지점이고,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단계에서 근데 다행인 점은 뭐냐면 유가가 튀고 있다거나 하진 않아요. 유가를 포함해서 다른 매크로 지표들도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과 관련해서의 이슈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 국가의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언급될 시에는 유가부터 튈 수 있거든요. 그럼 유가가 튀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국채금리 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바라는 이제 금리 인하기라든지 이런 게 좀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증시 입장에서는 타 국가가 관련성이 없기를 좀 바라는 지점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우선 좀 특이한 지점이라고 드려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 매크로 지표들은 이 이슈를 판단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종목단에서는, 그러니까 테마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뭐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같이 석유 관련주들, 과거에 해증성 종목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뭐 엘컴텍 같은 종목, 김값이 오르긴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해증성 종목으로 뛰고 있는 종목이죠. 같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이 지점이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 테마 타는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매크로가 같이 튀었을 때 아무래도 상승폭이 좀 커지는 측면이 있고, 매크로 지표가 안정성을 띠면 급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히 선호하진 않습니다만, 혹시나 들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라면은 저는 지금 단에서 일부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포인트 모두 다 체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 지금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바 사망이 추정된다 다음에 확정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이 돼서 시신을 이동 중이다라는 내용까지 좀 전해지고 있고요. 상품 시장은 현재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환시 쪽이라든지 이쪽 뭐 미국의 야간 선물 쪽으로는 큰 반응은 일단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계감을 가지고 중동에서 나오는 뉴스들 계속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장 정리해봤습니다.